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MBC에서 PD 생활 시작할 때 예능 PD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와서 사실 약간 좀 느낌이 새로운 게 원래 이렇게 이 뒤편에 서 있었거든요. 카메라 뒤에 서 있다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참 기쁩니다. 저는 1987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여기 보니까 대학교 신입생분들도 있고 많이 오셨는데요. 대학교 1학년 저는 입학하고 나서 제일 먼저 느꼈던 건 저는 내 인생은 망했어였어요. 저는 그 대학교 입시에서 일지망 낙방했습니다.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어떤 학과가 있었는데 거기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일지망 낙방하고 이지망에 들어갔는데 그 과는 전공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과였고, 다만 제가 그 학과를 이제 그 이지망으로 썼던 이유는 그 학교에서 가장 커트라인이 낮은 학과였어요. 재수는 죽어도 하기 싫었습니다. 재수는 죽어도 하기 싫었고, 그래서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학과를 이제 들어갔었고,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생각은 그거였어요. 내 인생은 망했어. 근데 내 인생이 망한 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저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과에 가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문과 갔다가는 글 쓰는 직업 하면 굶어 죽기 딱 좋다며 무조건 이과를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대를 왔는데 공대에 와서 보니까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지금도 전 그 성적 기억하는데 전체 72명과 학생들 중에서 제가 70등 했습니다. 2명은 그래도 제가 지킨 것 같죠. 예, 그 2명은 당시에 수배 중인 운동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예 시험을 못 봤어요. 시험 보러 아마 이 학교 그 강의실 앞에 그 이 사복 형사들이 애들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시험 본 애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바닥이었던 거죠. 성적도 낮고 학과도 적성에도 안 맞고 제 인생 되게 망했다고 생각하고 되게 괴로워할 때 어쨌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지금 내 인생이 불행한 건 아버지 탓이거든요. 아버지가 나의 적성을 억지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대학을 갔다가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으로 저를 공부를 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데, 자, 내가 나이 20에 내가 불행한 건 아버지 탓인데 내가 나중에 나이 30, 나이 40에도 불행해도 그것도 아버지 탓일까?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불행한 건 아버지 탓이 맞아요. 근데 앞으로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내가 불행하다면 어쩌면 그건 내 탓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서부터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대학교 다닐 때 전공 공부는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저는 그냥 제가 제일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 제일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책을 읽는 거였어요. 그리고 학점 받을 때마다 너무 그 등록금이 아까웠어요. 내가 이 학점 받으려고 매년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나?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학교 도서관에 가서요.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87년도 입학해서 도서관에서 많이 읽은 책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엘빈 토플러 3부작이라 그래서 뭐 미래 충격, 제3의 물결, 권력 이동 이런 책들이 있었고요. 존 나이스비트의 뭐 메가 트렌드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미래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거든요. 자, 엘빈 토플러 3부작에서 엘빈 토플러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다가올 21세기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세계화, 또 하나는 정보화. 우리가 지금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싶죠. 근데 여러분, 1980년대 말에는 그러한 주장이 상당히 신선한 주장이었어요. 특히나 80년대 말에는요, 저희들 같은 경우 대학생들이 해외 유학, 어학연수, 배낭여행 이런 거 못 가던 시절이었어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것도 1989년도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벌써 엘빈 토플러가 세계화 시장, 앞으로 전 세계 시장이 단일화가 된다, 글로벌 마켓이 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머나먼 미래 얘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세계화와 정보화 물결이 온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시대에 가장 유용한 도구는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뭘까요? 영어겠죠. 세계화 시장이 열리면은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가지고 세계 국제 이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화 시대가 온다고 해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정보의 사실은 70~80%는 영어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했던 생각이 그럼 나는 대학교 다닐 때 전공 성적은 어차피 망했으니까 영어라도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독학으로 혼자서 회화책을 외우면서 영어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이 종합 상사였어요. 그래서 무역 회사에 취직해서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전 세계에 내다 파는 무역 일꾼이 되고 싶었죠. 역시 망합니다. 예, 대학 진학만 망한 게 아니고요. 취업 활동에서도 망했어요. 제가 8군데 이 입사 원서를 냈는데 7군데에서 서류 전형에서 다 탈락합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지고요. 그 인사 담당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회사에서 뽑는 기준은 2가지다. 하나는 무역 전공자, 또 하나는 언어 특기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저기 공대 나와서 무역 전공자는 관련 학과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독학으로 공부한 영어가 조금 하는 편이니까 언어 특기자로 저를 뽑아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원칙 없이 사람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학해서 영어 공부했다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뭐 영어 전공자도 아니고 해외 생활 경험자도 아니고 살다 보면요 이렇게 대학 진학이라든지 기업 취업에서 실패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이 부족할까를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됐다. 얘들 정말 좋은 인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얘가 놓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해요. 예, 그래야 내 마음이 일단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결국은 이제 무역회사에서 7군데 지원했는데 아무 데도 안 받아줬어요. 딱 한 군데 받아준 게 외국계 기업 그 영업사원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요.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직장 생활이 좀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직장 생활이 적성에 안 맞으면 뭘 하면 될까요? 프리랜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시 통역사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려고 회사에 사표를 쓰고 나와서 통역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통역대학원 한참 이제 다니고 있을 때 또 책을 읽었죠. 이제 책을 좀 그만 읽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95년도에 읽은 책의 제목이 노동의 종말이라고 제레미 립킨이 쓴 책인데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책에서 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95년도에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제레미 립킨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산업혁명의 결과 기계가 우리의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보혁명의 결과 컴퓨터나 정보화 기계가 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가올 21세기는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라고 95년도에 저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이 최초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니까 이 육체적 노동은 기계가 대신해주고 정신 노동은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그런 유토피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소수의 자본가가 생산 설비를 독점하고 자동화된 생산 설비를 독점하고 대다수의 인류는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될 그런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냐. 이 인류의 미래를 이제 걱정하는 탁월한 이 저서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한 대목에서 경악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그 책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앞으로 컴퓨터 언어 정보 처리 기술이 발달되면 20-30년 내로 통역사나 번역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 동시 통역 기계, 동시 번역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통역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거다. 제가 한참 통역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겁을 했죠. 그래서 그럼 과연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데 그 책에서 한 대목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쩌면 컴퓨터가 발달을 하면은 소설을 번역하는 것도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소설을 대신 번역해주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인간 대신 소설을 써주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미래에 가장 그래도 유망한 직종은 창작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9세기, 20세기는 활자 문명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영상 미디어 문명의 시대이다. 그래서 미디어 산업의 창작자가 되어라라고 그 책에서 이 조언을 해줬어요. 저는 노동의 종말을 읽고 95년도에 그 책을 읽고 96년도에 제가 MBC PD로 지원을 했죠. 그래서 PD가 된 거고요. 교육평론가인 이범 선생님이 하신 강연을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미래형 인재로 키우는 법이라는 강연에서 미래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답니다. 뭐냐? 첫 번째, 창의성. 2번째, 역량. 3번째, 협업 정신. 자, 창의성과 역량과 협업 정신을 기르면 미래형 인재라는 거죠. 저는 그 강연을 듣고 딱 느꼈던 거는 이건 좋은 PD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덕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그러면 이 세 가지 창의성, 역량, 협업 정신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키우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PD들이 꽤 있어요. 그 많은 PD들 가운데서 창의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답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보기를 불러주시면 돼요. 예, 뭐 여러분이 김민식 그런다고 그렇죠, 접니다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미치지는 않았거든요. 김태호 PD가 MBC에 입사했을 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김태호 PD는 대학 다닐 때 아주 자유분방하게 옷차림을 하고 다녔답니다. 요즘도 가끔 왜 TV에 나오는 모습 보면 스타일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김태호 PD는 학교 다닐 때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귀에다가 요란한 피어싱을 하고 힙합 차림으로 학교를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MBC PD 면접을 보게 된 거죠. 명색이 그래도 공중파 PD 면접이라고 하니까 단정하게 꾸미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피어싱을 빼고 양복 정장을 입으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는 건 앞으로 30년, 어쩌면 남은 평생 함께하게 될 조직에 나를 첫 선을 보이러 가는 건데, 그런 자리에 내가 아닌 무언가, 거짓으로 나를 꾸미고 가는 게 옳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머리를 다시 노랗게 물들이고 귀에다가 피어싱을 하고 캐주얼 차림으로 면접을 보러 갔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면접을 진행하는 인사부 직원의 표정이 떨떠름하더랍니다. 아마 되게 불쾌했을 거예요. 저 친구는 우리 회사를 뭘로 보고 저런 차림으로 왔을까? 보통은 이제 그런 그 인사부 직원의 표정을 보면 쫌니다. 아, 오늘 튀어보려다가 망했나 보다. 근데 김태호는 그러지 않았어요. 김태호 PD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회사가 콘텐츠 창작자라고 하는 PD를 뽑으면서 그 사람의 외모나 옷차림을 보고 떨어뜨리는 그런 수준의 조직이라면 내가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그냥 면접장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면접장에 이렇게 앉아있는 선배 예능 PD들, 심사위원들이 김태호가 들어오는 걸 보고 다들 박수를 칩니다. 우와! 드디어 제대로 된 예능 PD가 한 명 들어왔구나. 야, 너 마음에 든다. 합격! 그래서 얘를 바로 뽑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능 PD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죠? 첫 번째가 창의성이죠. 자, 여러분은 창의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창의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창의성의 또 하나의 정의는 용기입니다. 남과 다를 수 있는 용기. 자, 10명의 PD가 있어요. 9명의 PD가 똑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 만듭니다. 근데 새로 들어간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왜 선배들은 다 저런 식으로만 프로그램 만들지?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이 친구는 남다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셈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용기가 대단한 친구를 뽑아서 조연출로서 3년간 단련을 시켰고요. 3년간의 조연출 과정을 거친 후 김태호가 PD가 된 첫 해, PD 1년 차 때 만든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무한도전이 MBC를 10여 년간 먹여 살리는 프로그램이 되고요. 이 지금 정말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태호한테 이 토요일 저녁 7시 무한도전이라는 거를 PD 1년 차 때 시켰잖아요. 자, 그럼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와, MBC는 조직이 살아있나 보다. 그런 신인 PD에게 이 주말 시간대, 핵심 시간대 프로그램 맡기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당시에 무한도전이 생길 때 당시에 토요일 저녁 7시에 시청률 1위는 KBS2의 스폰지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스폰지가 5년 가까이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강자가 있어서 MBC 예능 프로그램은 경쟁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다가 판판이 깨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MBC 예능 PD들의 무덤이었어요. 토요일 저녁 7시가. 그래서 아무도 그 자리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선배들이 들어갔다가 판판이 깨지고 나오니까. 그래서 맨 막내인 김태호 PD한테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그랬는데 김태호는 용기의 화신이죠. 네? 하고 들어가서 그냥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다른 신인 PD에게 이런 기회를 주잖아요. 아마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국장님,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평일 심야 시간대나 주말 오전 시간대에서 경험을 좀 더 쌓고 나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김태호는 그러지 않았어요. 얘는 그냥 기회가 오면 그냥 쑥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김태호의 이런 용기가 창의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신만의 재능도 있고요. 자신만이 어떤 표현하고 싶은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을 남 앞에 좀 더 용기를 내어서 쉽게 끄집어내는 순간 그 사람의 창의성은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스스로의 용기를 조금 더 내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역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역량은 지식과 기술과 태도의 합이랍니다. 지식, 기술, 태도, 이 셋의 합이 역량인데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지식은 의미 없어요. 전 요즘 가끔 우리 주위에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돈을 들여서 가르치는 것 가운데 20년 후, 30년 후 그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는 정작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그런 학원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식, 의미 없어요. 기술, 마찬가지고. 자,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 로봇의 시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바로 이 태도예요. 자, 그럼 태도란 무엇이냐? 태도는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쌓여서 몸에 저절로 배어서 드러나는 게 태도예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면접 보러 가서 이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도 하고 사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살다가 면접자가 딱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을 면접관이 이따가 이렇게 쿡 찌르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있는데 쿡 찌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좋은 태도를 기르는 방법은 뭐냐면 저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태도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생활 습관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내 인생의 스스로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은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을 때 이게 내 탓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버지 탓이고 엄마 탓이고 또는 뭐 학교 선생님 탓이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남 탓을 하고 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아버지가 잘못한 건데,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건데, 교수가 이거 잘못 지시한 건데 남 탓을 하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죠. 자, 근데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이게 안 된 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합니다. 이게 안 된 게 내 탓인데 내가 뭘 실수한 걸까? 뭘 잘못한 걸까? 다음에 2년 후, 3년 후에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태도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저는 좋은 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협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공대 나와서 영업사원 하다가 방송사 PD로 일을 하는 거 보고 가끔씩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야, 너는 이 방송 연출이라든지 뭐 미디어 이런 데 대해서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 제가 얘기를 하죠. 나는 책에서 배운 걸로 일을 한다. 제가 드라마 PD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준 책이 한 권 있어요. 뭐냐면 슬램덩크입니다. 예, 슬램덩크라는 일본 만화인데요. 여러분 혹시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 좋은 만화고요. 저는 그 슬램덩크에 많은 그 주인공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천재가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서태웅. 이 서태웅에게는 라이벌 천재가 있어요. 윤대엽이라는. 어느 날 서태웅이 윤대엽을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윤대엽에게 그러죠. 너나 나나 각자 이 팀 내에서 둘째가라 하면 서로 최고의 에이스들인데 1대1로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1대1로 대결해서 이기는 사람이 우리나라 넘버원 바스켓볼 플레이어라고 인정해 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이서 동네 놀이터에 가서 팍 하는데요. 그때 윤대엽이 만화 역사상 길이 남을 명대사를 남깁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1대1도 농구 기술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동안엔 너에게 지지 않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태웅은 팀 내에서 북상고에서 최고의 에이스예요. 내가 북상고 농구부 5명 중에서 내가 농구를 제일 잘해. 자, 그럼 이 서태웅에게 공이 오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절대 패스를 하지 않아요. 내가 최고인데 풋내기 강백호 따위에게 공을 왜 패스를 해? 어떻게든 혼자 단독 드리블로 상대 진영에 뚫고 들어가서 골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서태웅의 플레이 스타일을 상대팀에서 간파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서태웅한테 공이 가면 그냥 서태웅만 막으면 돼요.
2대1 집중 방어, 3대1 전담 마크 해서 서태웅만 막아버리면 공격의 맥이 끊깁니다. 자, 윤대엽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농구는 1대1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5대5로 하는 팀플레이라는 겁니다. 5대5로 하는 팀플레이에서는 너 하나의 기량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뛰는 동료 4명의 기량을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능이나 드라마 다 해볼 수 있는 그 비결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저는 항상 제 주위에 저보다 더 잘난 사람을 모아요. 아주 쉽습니다. 저보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대본을 맡겨요. 저보다 잘생긴 사람 찾아요. 아주 쉽겠죠. 그 사람에게 배역을 맡깁니다. 저보다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카메라 앵글을 맡겨요. 그리고 저는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우와 대본 좋은데? 와 연기가 기가 막혀. 앵글이 예술이야. 이거 그냥 스틸 잡아가지고 그냥 집에 탁 갖다 붙여놓으면 그대로 화폭이네. 이렇게 그냥 말만 합니다. 예, 내가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나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뒤에서 그냥 묻어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제 이 대학 들어와서 가끔 그런 그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결심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젠가 사회에 나가면은 어떤 조직에 가든 그 조직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해서 최고로의 어떤 그 직장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어.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일단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요 몸이 힘들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럼 마음이 피폐해져요. 그러지 말고 어디에 가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주위에 모으고 나는 그들에게 묻어가는 삶을 살겠다. 얹혀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해집니다. 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협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든 누군가와 협업을 하는데요. 나와 더 잘난 사람과 내 주위 사람들과 잘 일을 끌어가는 것, 함께 일을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결과 경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 경쟁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앞으로는 경쟁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주위 사람들과 협업을 더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사회생활에서 또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럼 협업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저는 평소에 좋은 리액션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일이 결과를 볼 때마다 좋은 리액션을 해주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우리 과 그 친구 말이야. 그 친구 글 너무 재밌게 잘 쓰지 않니? 걔가 어제 그 단톡방에 그 올린 그 교수님 흉내내는 글 난 너무 웃겼어. 이모티콘의 사용도 그렇게 적절해. 그래서 얘기인데 오늘 우리 과 그 회의록은 네가 한번 기록해보자. 예, 그런 거죠. 예,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는 평소 그 사람이 보이는 재능이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좋은 리액션을 보여주는 데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협업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자, 저는 아이가 이제 둘인데요. 큰애가 벌써 이제 고3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신입생도 있던데 저도 이제 내년이면 걔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요.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아이에게 뭘 권할까? 저는 20대에 여러분들이 즐겨야 할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독서, 하나는 여행, 그리고 3번째는 연애. 독서와 여행과 연애를 즐기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얘기를 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졸업해서 5년 후, 10년 후에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 지난 5년, 10년간의 변화보다 앞으로 다가올 5년, 10년간의 변화가 더 어마어마할 겁니다. 사실은 저는 아마 이세돌 선수는 절대로 이 인공지능이 바둑에서 이렇게 잘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앞으로 저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여기 아까 보니까 ICT 드론 전공한 학생도 있던데 이런 기술의 발달은 너무 빨라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세상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미지의 세계를 기꺼이 탐험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독서와 여행과 연애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탐험이에요. 책을 한 권 딱 펼치잖아요. 끝까지 읽기 전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여행, 나를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속에 던져 넣는 겁니다. 연애 특히 더 그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새로운 우주를 만나는 거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동안 또는 20대 동안 독서와 여행과 연애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식은 도서관을 가면 되고 네. 여행은 직접 떠나면 되고 네.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희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질문이 혹시 안 나올까봐 가끔은 미리 동원방청객을 돈을 주고 사서 알바생을 써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일반 방역 지금 정말 이런 질문은 제가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질문 중 하나죠. 자, 제가 여러분께 연애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몇몇 분 지금 당황하신 분 있어요. 제가 연애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연애 잘하는 법을 여러분 이렇게 생겼으니까 연애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와서 연애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들으시겠어요? 비법이 뭐가 필요해? 저렇게 타고나면 그냥 그만이지. 그건 마치 재벌 2세가 돈 잘 버는 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연애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요 정도는 챙겨줘야 됩니다. 예, 요 정도는 챙겨줘야 되고요. 자, 말씀하신 게 맞아요. 독서는 그냥 혼자 하면 되고 여행도 마음에 맞는 친구랑 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연애가 제일 어렵죠. 자, 근데 연애가 어려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연애를 꼭 누구와 같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연애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짝사랑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연애 핵심은 저는 죄송해요. 뭐야, 겨우 이런 거 가지고 비법이라고 아니에요. 조금 더 갈게요.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짝사랑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연애를 잘하려면 세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들이대라입니다. 들이대라. 내 자유의사에 충실해서 들이댔으면 거절하는 상대의 자유의사도 존중할 수 있어야죠. 그럼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언제 상처받느냐? 약점에 찔렸을 때 상처받아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렇게 들이댔더니 저의 약점을 바로 팍 찌르더라고요. 선배, 정말 미안하지만 난 선배처럼 생긴 사람 싫어해요. 예, 저는 상처받지 않아요. 야, 너 그동안 키 크고 얼굴 허여멀끔하고 잘생기고 이런 남자들만 만났지. 너 그 인생 너무 편협하게 사는 거야. 너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줄 아니? 넓은 스펙트럼에 다양한 취향을 하나하나 추라해보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찾아가는 게 행복이 있어. 난 너처럼 멋진 애가 편협한 삶을 사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 2주만 만나보자, 2주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약점에 찔려도 상처받지 않아요. 왜? 난 그게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여러분, 우리 약점 어디 있어요? 사람한테 약점 없어요. 각자 자신만의 개성이자 특징이 있을 뿐이지. 그럼 이제 여자들이 상처 주려고 궁극의 공격을 해옵니다. 예, 자존심을 팍 찌르고 들어와요. 저희 집사람도 그랬어요. 선배는 남자가 돼서 자존심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자존심. 야, 내가 자존심은 없어도 살겠는데 너 없이 살 자신은 없다.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널 얻을 수 있으면 자존심 버릴게. 야, 자존심이 이제까지 내 인생에 해준 게 뭐가 있어? 자존심이 밥을 먹여줘, 잠을 재워줘. 난 너만 있으면 남은 평생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가는 건요, 사실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뭔가를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뭔가를 만나면 자존심이 무슨 상관이에요? 자, 우리가 약점에 찔려도 상처받지 않고 자존심에 찔려도 상처받지 않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never give up 정신으로 계속 들이댈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비결과 두 번째 비결은 무한 순환 반복됩니다. 들이대고 까이고 상처받지 않고 또 들이대고 또 까이고 상처받지 않고 딴 데 가서 들이대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얻어 걸리는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얻어 걸리는 때가. 이때가 이제 이 연애를 완성하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뭐냐? 올인하라입니다. 올인하라. 제가요, 가끔 이제 후배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사는 이 마님과 아내의 사진을 가끔 이렇게 회사 이 컴퓨터 노트북 이 바탕화면에 띄워놓으면 애들이 저를 딱 보고 형은 진짜 연애 달인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형, 제가 오늘 어디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소개팅 하기로 했는데 형, 소개팅 필승 전략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약속 장소에 15분 먼저 나가 앉아있어. 앉아있다가 상대가 들어오고 눈이 마주친 순간 뿅간 표정을 지어라. 그리고 넋이 나간 상태로 한 5분 정도 말을 하지 마. 자, 그리고 네가 소개팅하는 1시간 반 동안 네가 얼마나 멋진 놈이고 얼마나 잘난 인생을 살아왔는지 얘기하지 마.
네 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생명체 앞에서 네가 살아온 삶이라 너무나 비루하고 하잘 것 없어서 감히 넌 너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용기를 꺼내지도 못해. 단지 너는 네 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갈 뿐이야. 그래서 무슨 일 하시나요? 아, 그렇구나. 주말에 뭐 하고 쉬시나요? 아, 그렇구나. 질문을 던지고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 자, 이 중요한 게요. 소개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요. 소개팅의 빈도가 높잖아요. 소개팅은 빈도수가 높을수록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내가 오늘 소개팅 나가요. 요거 잘 안 되면 그 아는 선배가 다다음 주에 누구 다른 사람 해주기로 했어. 요거 잘 되기 쉽지 않아요. 나가서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다 괜찮아요. 외모, 학벌, 직장 다 괜찮은데 하나 살짝 마음에 안 드는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기회를 내가 차지하면 미래에 다가올 더 좋은 기회를 걷어차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내 앞에 있는 기회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아무리 좋은 기회가 가도 그때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집중을 못 하거든요.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소개팅 상대에게 올인하는 게 연애예요. 지금 나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나를 만나주는 사람에게 올인하는 게 연애고요. 지금 10년째 나와 살아주는 이 사람한테 올인하는 게 연애예요. 이 사람 말고 더 좋은 뭔가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연애는 될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의 기회에 올인하는 게 연애인데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지금 이 들이대고 상처받지 말고 올인하라라고 이제 연애 비법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있고 도전하고 싶은 기회가 있잖아요. 들이대 보세요. 근데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 회사에서 날 받아주지 않잖아요. 쿨하게 받아들이세요. 상처받지 말고. 그건 가고 싶은 건 나의 자유의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건 또 기업의 자유의사라고 인정해줘야 상처받지 않아요. 자, 너무 열심히 내가 준비하고 너무 열정을 다 바쳐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상처 입잖아요. 그 상처가 2번, 3번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새로운 도전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고 쿨하게 들이대고 상처받지 않고. 자, 그러다가 아주 작은 기회가 오잖아요. 그것이 어떤 동아리에서 하는 무슨 봉사 활동이건 인턴 활동이건 무슨 뭐 별거 아닌 어떤 작은 그 알바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올인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가끔씩 드라마 후배들 중에 찾아와서 그런 얘기해요. 형, 나는 MBC에 50부작 대하 사극을 연출하려고 입사했는데 회사에서는 나한테 이번에 겨우 10분짜리 웹드라마 하라고 시켰어. 형, 나는 50부작 대하 사극을 시키기 전에는 나는 올인할 수 없어.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10분짜리 웹드라마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50부작 대하 사극을 맡기는 회사는 없다고. 작은 일을 맡기잖아요. 그 작은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잘하잖아요. 10분짜리 웹드라마를 잘하면 국장이 불러서 물어볼 겁니다. 야, 너는 저기 웹드라마 잘하더라. 이거 내가 원래 옛날부터 10분짜리 이거 장기였어? 아닙니다, 선배님. 저는 원래는 50부작 대하 사극을 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 거고 만약 제게 10분짜리 웹드라마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시켜주시면 제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라고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사실 이제 아까 연애 잘하는 법 했잖아요. 연애 잘하면 되게 간단해요. 연애는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평생을 통해서 하는 일은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그것이 입사 시험에서의 면접 사정관이 됐건 또는 고객이 됐건 상사가 됐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연애하듯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되었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이제 PD님께서는 많은 회의도 나누셨을 텐데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 자기 의견이 이제 좋다고 생각할 때 좀 지혜롭게 어필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 의견을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남의 얘기를 더 잘 듣는 방법,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자, 회의에 들어가서요. 나의 의견을 어떻게 개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목표를 딱 하나 선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 회의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만 세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세우면 헷갈려요. 일을 잘하는 게 목표라면은 내 고집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의견을 내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는 게 그거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가끔씩 주객이 전도되기도 해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몇몇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기분이 더, 내 자존감을 세우는 게 목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왜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여러 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 사람 의견이 좋고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좋은데 거기에 난 근데 쟤가 하자는 대로 하기는 싫어. 그래서 엉뚱하게 어깃장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저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드라마를 위해서, 작품을 위해서 난 뭘 해야 될까?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 주연 배우 캐스팅을 할 때 보통 사실 주연 배우 요즘은 드라마 워낙 많고요. 영화도 워낙 많아서 이 스타급 배우들을 연기자들을 캐스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캐스팅 오퍼를 넣으면은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진짜로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 작품에 출연만 해주시면 제가 막 하면서 되게 비굴하게 일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가끔씩 이제 제 옆에 있는 그 조연출 후배가 그럽니다. 형, 저는 형이 일하는 거 이렇게 보면 뭐 일도 좋지만 나중에 내가 그렇게 연출이 돼서 형처럼 그렇게 비굴하게는 일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너에게는 너의 그 자존심이 소중한 거지. 그래, 너는 너의 자존심을 챙기면서 살아. 근데 나는 내 자존심보다 내 작품이 더 중요해. 나는 내 작품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좋은 의견을 내면 그것을 밀어주고 리액션을 해주고 이걸 한번 발전시켜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그 MBC PD 시험 이제 봤을 때 사실 나름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뭐 요즘은 이제 드라마 PD 시험이 신입사원 경우에는 경쟁률이 1200대 1이랍니다. 저 때는 되게 쉬웠어요. 96년도에는 300대 1밖에 안 됐거든요. 자, 300대 1의 경쟁에서 특히 제가 지금 기억나는 한 장면은 최종 합숙평가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MBC 의정부 연수원에 다 모여가지고 그 1박 2일 동안 합숙평가를 하는 건데 그때 어떤 그 과제가 있었냐면은 8인 1조입니다. 8명이서 한 조를 갖다가 짜놓고요. 그리고 걔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각자 한 명씩 기획안을 만들어서 그 기획안을 회의를 통해서 가장 좋은 기획안을 낸 사람을 결정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8인 1조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들 막 미친 듯이 일단 자기 기획안을 내고요. 발표를 하죠. 그리고 그 자기 기획안을 어떻게든 이 최종 이제 낙점을 받는 기획안을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그 8명 중에서 왜냐하면 딱 보면 보여요. 8명 중에서 한 명이 뽑히거든요. 그럼 그걸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겠죠. 자, 근데 저는 그때 그 합숙평가 가서 그 과제를 봤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저는 약간 멘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획안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언론사 시험 준비를 많이 하고 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라든지 미디어학과 나온 친구들은 예능 프로그램 기획안, 드라마 기획안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나는 그냥 봤어요. 보면서 얘 이거 재밌네. 이것도 재밌네. 나는 보면서 뭐라 했냐면 난 내 기획안을 내지 못했어요. 내 기획안을 안 내고 그 8명 중에서 가장 재밌는 기획안을 낸 것 같은 친구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그리고 요거 재밌는데요. 요거랑 아까 3번째 얘기했던 사람하고 요 얘기를 약간 이렇게 섞으면 재미있는 뭔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얘기하고 말았어요. 자, 그중에서 제가 합격이 된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기획안을 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협업을 잘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협업을 잘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고 나는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에게 도움을 받을 방법이 뭘까를 저는 고민을 했던 거죠. 자, 저는 되게 간단해요. 내 의견을 세울 때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의견을 냈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세워도 돼요. 하지만 회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무척 위험해집니다. 회의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각자 자기 의견만 세우거든요. 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사실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말을 잘하는 법 되게 간단해요. 잘 듣는 게 우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가끔씩 왜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야, 그 친구가 얘기하면 갑분싸, 분위기 싸해져라고 얘기하죠. 그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 갑분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은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머릿속으로 내가 얼마나 멋진 얘기, 얼마나 이 센스 있는 얘기, 위트 있는 얘기, 요거를 요 타이밍에 딱 하면은 애들이 빵 터지기 혼자 다른 사람들 막 한참 무슨 얘기하다가 경포대 얘기하는 걸 보고 경포대 그래 내가 이거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이미 경포대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안목해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뒤늦게 경포대에서 말이야 막 얘기를 하니까 갑분싸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는 이유는
안 듣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이 맞장구만 잘 쳐줘도 좋은 화술이 그게 되고요. 회의를 갔을 때도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어떨까? 예, 누가 좋은 의견을 냈고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할까를 고민을 하면은 훨씬 더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 강원도립대학교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강원도의 미래라는 교양 교과를 듣고 있습니다. PD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고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저는 이 질문 안 나오면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나름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었거든요. 4차 산업혁명, 방송사에서 PD로 일을 하다 보니까 콘텐츠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콘텐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두 가지가 문제랍니다. 첫 번째는 주목받기, 두 번째는 대가받기. 저는 아마 4차 산업혁명의 결과 여러분들이 겪게 될 문제 역시 이 두 가지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목받기는 뭐냐면 앞으로는 콘텐츠가 너무 많아져요. 요즘 그런 얘기 아세요? 혹시 1초에 올라오는 유튜브가 16분이 올라온다던가 전 세계적으로. 자, 문제는 뭐냐면 1초에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콘텐츠들이 와서 생겨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왜 방송 3사에서 드라마를 할 때는 주목받기가 쉬웠어요. M사에서 하는 거 재미없으면 S사 갔다가 재미없으면 K가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다 드라마하고 드라마 보다가 재미없으면 넷플릭스 가면 되고 넷플릭스 재미없으면 유튜브 가도 너무 많거든요. 자, 이렇게 주목받기가 어려워진 시대에 우린 뭘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주목받기부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목을 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상위 1%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상위 1%가 이제 되기는 너무 힘들어졌어요. 어떤 분야든지 이 상위 1%는 뭐 한 상위 5%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진입 장벽을 되게 높이 쌓아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자, 상위 1%가 되기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상위 30%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상위 30%. 근데 왠지 상위 30%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어떤 학과에 있으면은 이 과에서 성적으로 상위 1%가 되겠어라고 마음 먹지 마세요. 성적으로 상위 1%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냥 상위 30%만 하겠어. 왠지 상위 30%는 성실하게 출석 체크 열심히 하면서 과제 열심히 내면 상위 30은 될 것 같죠. 자, 학점으로 상위 30%라고. 자, 중요한 거는 원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어. 이를테면 나는 영어를 우리 과에서 상위 30% 안에 들도록 하겠어. 자, 똑같이 영어도 상위 1%가 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30%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성적 상위 30%와 영어 상위 30% 사이에서 교집합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아마 그게 한 10%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원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과에서 여행을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상위 1% 말고 여행을 상위 30% 정도로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하겠어. 자, 그러면 영어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여행 경험도 많은 사람은 아마 그 과에서 여러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목을 받는 어떤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한 두세 개를 여러 가지를 해놓고 그중에서 교집합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의 독특한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제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저는 주목받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대가받기의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은 이 인터넷상으로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마 공짜인 일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우리가 이를테면 그 콜택시를 부르는 것이 다 뭐 콜비를 그러니까 1,000원씩 내고 막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갑자기 무슨 이런 인터넷상의 어떤 그 앱이나 이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대가받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럴 때 자세는 뭐냐? 대가받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가를 안 받겠다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대가를 안 받겠다고 마음을. 자,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일이 힘들어져요.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나는 이 일을 해서 내가 한 노동에 대해서 이만큼의 대가를 받아야겠어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한 대가가 안 왔을 때 힘들어져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대가를 받아야겠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우리가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죠? 내가 이건 별로 하고 싶은 일도 아닌데 그냥 노동이니까 내 직업이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라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대가를 안 받는 일은 뭐냐면은 돈 한 푼 안 줘도 하고 싶은 일.
누가 돈 한 푼 안 줘도 이 일은 내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취미 삼아 하는 일이 생겨야 돼요. 나는 그것이 이를테면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저자라고 이제 이 소개를 받지만 저는 처음서부터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저는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한 거예요. 저는 돈 한 푼 안 받아도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여행을 다녔는지, 어떻게 매일 블로그에 글쓰기를 하면서 삶이 달라졌는지 이런 얘기를 그냥 블로그에 올리는 게 재밌었어요. 대가는 별로 받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올린 블로그에 대가 한 푼 안 받고 오로지 대가를 안 받고 내가 블로그에 글을 썼으니까 내가 블로그에 쓴 글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내가 쓰고 싶은 얘기만 썼어요. 쓰면서 내가 즐거운 얘기들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재밌어서 쓴 글을 사람들이 읽는 것도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읽은 어떤 출판사 편집장님이 저에게 출판 제의를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낸 책이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인데요. 그 책이 출판사하고 이제 계약을 할 때 인쇄정산을 석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첫 번째 인쇄정산 할 때 제 그 용돈 통장, 이 집사람이 모르는 비자금 통장에 출판사로부터 8천만 원이 꽂힌 거예요. 책의 인쇄로 8천만 원이라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처음서부터 8천만 원의 인쇄를 벌겠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돈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 기뻤던 이유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나는 그냥 공짜로 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돈까지 주니까 좋았던 거죠. 제가 보기에 앞으로 4차 산업의 혁명 막 이런 거 되면은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어떤 직업이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는 뭐 인공지능으로 뭐 변호사의 직업이 뭐 위험해진다는 얘기도 있고 막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때일수록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대가 받기에 연연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주지 않아도 그냥 이 일은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잘 돼서 직업으로 되면 좋은 거죠. 저는 그 중고등학교 진로 특강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특강 가 아이들 가끔 물어봐요. 그래서 PD님은 언제부터 PD가 되는 게 꿈이었나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나는 어렸을 때 PD가 꿈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PD가 꿈이었으면은 이과는 왜 가고 공대는 왜 가고 영업사원 왜 가고 통역대학원 왜 갔겠냐. 저는 PD가 꿈이었다면 전 지금도 어떤 특정한 직업이 꿈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제일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게 영어 공부가 됐건 글쓰기가 됐건 시트콤 시청이 됐건 그냥 그날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요. 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계속 하다 보면 그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되고요. 좋아하고 잘하는 일은 직업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저는 4차 산업의 혁명, 이렇게 이 알 수 없는 미래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그걸 찾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